그 아이는 죽었어야 했는데.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잃었고, 형은 숨이 멎었고, 돌아온 아들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처음부터 지우려 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에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족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누군가는 다시 그를 내쫓으려 했고, 누군가는 이번에는 완전히 없애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건 그를 보고 가장 먼저 울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자기 이름을 되찾으러 돌아온 밤부터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드림호텔 후문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고 낡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쪽 어깨는 젖어 있었고 신발 밑창은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는 호텔 정문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왔네. 그 말 한마디 안에는 20해가 넘는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준석이었습니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보육원 기록에는 김도윤으로 남아 있었고, 공사판 사람들은 도윤이 형이라고 불렀으며, 병원 서류에는 보호자 미상으로 적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이름으로나 밀려 살던 남자에게 일주일 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아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도윤이 아니다. 내가 찾아야 할 집은 드림그룹이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잉크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아무도 믿지 마라. 준석은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왼쪽 손목에 있던 별 모양 화상 자국은 자기 몸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흉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드림그룹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사, 가족 사진, 해외 출국 기록, 사망 기사처럼 처리된 실종 기사까지.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드림그룹 부회장으로 있는 한 남자, 강민석.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눈매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기사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준석은 그날 밤 호텔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로 부유한 사람들의 웃음이 흘러다녔습니다. 너무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로비를 가로질러 나왔습니다. 가장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고, 그 뒤로 수행 비서들과 경호 인력이 따랐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준석은 본능처럼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석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을 본 것처럼요.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준석을 바라보다가 비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비서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로비 공기가 식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석은 애써 표정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따로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그 순간 로비 반대편에서
유리잔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강 회장의 아내 서예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깨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혜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죽었어야 했는데.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준석의 눈빛이 바로 변했습니다. 민석은 급히 혜란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혜란은 이미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을 뱉어버린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예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혜란은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석이 앞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시죠. 준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돌아갈 곳 없는 사람한테 자꾸 돌아가라고 하네요. 그러더니 코트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기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혜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그 사진을 보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진에는 쌍둥이 아기가 함께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분명 민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준석이었습니다. 그날 밤 드림가의 서재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 강대철은 급히 사람들을 물렸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는 강대철, 서예란, 강민석, 그리고 준석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준석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손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강대철은 혜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듯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죽었다고 했지? 혜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석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 집 자식이라는 뜻입니까? 강대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조용히 준석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준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결론 내리긴 어렵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석은 웃었습니다. 확인이요? 어머니는 방금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했는데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합니까? 혜란은 얼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흥분해서 헛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강대철은 낮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부터 하자.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석은 그제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재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낯선 집에서 처음으로 자기 얼굴이 누군가와 닮았다는 걸 실감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그 집 다른 방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예란은 자기 비서 윤 실장을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됐습니다. 방금 전의 떨림과 공포가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 남았습니다. 혜란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당장 그 남자 뒤를 캐. 누가 보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전부.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 친아드님이면? 혜란은 컵을 집어던졌습니다. 친아들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야. 그 애가 들어오면 민석 자리가 흔들려. 윤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란은 한참 숨을 고르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 이 말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준석의 귀환이 우연히 불편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재앙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은 드림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도 함부로 만나지 말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겉으로는 배려 같았지만 준석은 그 방이 사실상 감금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복도 끝마다 경호가 서 있었고 룸서비스를 제외하면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커튼을 젖히고 아래를 봤습니다. 호텔 앞에는 기자들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모를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후계자 등장, 드림과 숨겨진 장남, 그 자극적인 문장들이 온라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방 안을 뒤지다가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히 밀어넣은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죽을 수 있어. 오늘 밤 11시 세탁실로 와. 준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이 집안에서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함정일까요? 하지만 그는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덫 안에 들어와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준석은 경호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불빛이 반쯤 꺼진 호텔 지하. 세탁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여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호텔 가사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윤소라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릴 때 데리고 나간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준석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다 말했어요. 그날 밤 차가 전복됐고 아이 둘 중 한 명만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몰래 살렸고 보육원에 맡겼대요. 준석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누구 지시였죠? 소라는 대답했습니다. 서예란 사모님이요. 순간 뒤에서 철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석과 소라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잠갔습니다. 그리고 곧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소리쳤습니다. 함정이에요. 준석은 젖은 천을 찾아 소라의 입을 막아주고 함께 환풍구를 뜯어냈습니다. 연기가 빠르게 찼습니다.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왼쪽 벽 뒤 직원 통로 있어요. 준석은 선반을 발로 걷어차며 통로를 찾았습니다. 겨우 패널 하나가 열렸고 둘은 몸을 구겨 넣듯 빠져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좁은 통로를 기어 나왔을 때 준석은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요. 누군가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기를 연기 속에서 없애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예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철은 여전히 무겁게 침묵했고 민석은 준석의 얼굴에 남은 그을음을 보며 뭔가 느낀 듯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오늘 오후 나옵니다. 혜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석은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날 죽이려는 사람도 있더군요. 식탁 위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대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준석은 서예란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세탁실에 불이 났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혜란은 얼굴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피해망상은 자제해. 여긴 네가 생각하는 동네가 아니야. 준석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긴 사람 죽이고도 식사할 수 있는 집이죠. 그날 오후 결과는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준석은 강대철의 친아들이었고 강민석과는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그 한 장의 결과지가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강대철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도 처음으로 표정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 외아들로 살아왔고 후계자로 교육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형제가 나타나 같은 피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헤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제 와서 이 아이를 들여서 집안을 다 흔들 거예요. 강대철은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말해. 하지만 헤라는 되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민석 지키려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때 준석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를 버린 건 당신입니까? 헤라는 그를 보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넌 살아 돌아오면 안 되는 아이였어. 그 한마디는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헤라는 울면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를 없애려 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졌던 건 내가 아니야. 누가 널 살렸는지 알아? 너희 아버지야. 방 안 모두가 멈췄습니다. 강대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헤라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억 못하는 거 내가 말해줄까? 당신도 그날 차에 있었어. 당신도 한 아이만 데리고 가자고 했잖아. 둘 다 살리면 집안이 망가진다고. 준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대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번에도 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준석의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기 삶을 훔쳤는지, 왜 한 아이는 후계자가 되고 다른 아이는 이름도 없는 삶을 살게 됐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싸움에서 가장 먼저 준석 편에 서기 시작한 사람이 다름 아닌 강민석이었다는 점입니다. 민석은 밤마다 준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묘하게 통했습니다. 말투도 비슷했고 화를 참는 방식도 닮아 있었으며 누군가에게 쉽게 기대지 못하는 점까지 같았습니다. 민석은 어느 날 솔직히 말했습니다. 난 네가 싫어. 내가 나타난 순간부터 내 인생이 흔들렸으니까. 하지만 더 싫은 건 내가 평생 믿은 게 전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야. 준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내 자리를 뺏으러 온 게 아니다. 내 이름 찾으러 왔어. 민석은 한참 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찾자. 누가 우리 둘을 갈랐는지. 두 형제는 몰래 집안 금고와 오래된 진료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산부인과 기록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출산 당일 의사는 쌍둥이 모두 건강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사망 기록은 없었습니다. 즉 한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공식 설명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 헤란 이름으로 빠져나간 거액의 비밀 자금과 당시 운전기사의 해외 송금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그 운전기사는 이미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사람 입을 막아버린 것이죠. 이쯤 되면 끝일 것 같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더 큰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준석과 민석이 뒤진 자료 속에서 둘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민석을 안고 있는 헤란 옆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남자의 얼굴이 강대철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민석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설마. 준석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외도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적힌 날짜가 중요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 6개월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그날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형제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출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어머니 혜란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 남자 누구예요? 혜란은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나 진짜 아버지 아들 맞아요. 혜란은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마. 민석은 맞은 얼굴로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준석은 버렸고, 나한테는 거짓말했고, 대체 뭘 지키려고 한 거예요? 혜란이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온 말을 뱉었습니다. 너라도 살아야 했어. 준석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모든 걸 밝혔습니다. 강대철은 아이를 둘 다 원하지 않았어. 하나는 후계자로 키우고 문제 생길 아이 하나는 없애고 싶어 했어. 그런데 내가 아니라 민석 내가 약했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의사는 오래 못 간다고 했어. 혜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꿨어.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집에 남겨야 했고 건강한 아이를 내보내야 했어. 강대철은 끝까지 몰랐어. 민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에 남아야 했던 아이는 준석이 아니라 민석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판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혜란은 사랑 때문에 준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기 위해 밖으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너무 잔인해서 결국 두 아이 모두의 삶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실을 듣고도 준석이 혜란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살리려 했든 버리려 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이름도 가족도 없이 떠돌았고 민석은 거짓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집안의 진짜 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대철은 모든 기록을 불태우려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무너진 아버지로 남는 대신 끝까지 회장으로 남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 비서 한철호에게 지시했습니다. 준석을 해외 지사로 보내. 말 안 들으면 사고라도 내. 민석은 우연히 그 지시를 듣게 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또 지우려는 겁니까? 강대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살리려면 필요하다. 민석은 웃었습니다. 회사요? 당신은 평생 그것밖에 없었네요. 아들 둘 인생 망쳐놓고도 아직 회사가 먼저예요. 강대철은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이번엔 민석이 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내가 먼저 아버지 무너뜨립니다. 그 무렵 준석은 혼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던 길,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그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준석은 겨우 핸들을 틀어 사고를 피했지만 비서 한철호의 사람들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구해준 사람이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준석을 뒷차에 태운 뒤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달리던 그 순간 준석은 처음으로 형제가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민석은 헬멧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형, 죽지 마. 내가 아직 형한테 못 물어본 게 많아. 준석은 그 한마디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형이라고 부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혜란도 무너져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철의 비자금 자료, 출산 기록, 운전기사 송금 기록, 그리고 준석 제거 지시 녹음까지 세 사람은
강대철을 끌어내릴 증거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이사회 날 모든 걸 공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드림그룹 대회의실은 팽팽했습니다. 강대철은 여전히 회장석에 앉아 있었고 민석은 공식 후계자 자리에서 침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쪽 문이 열리며 준석이 들어왔을 때 임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강대철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드렸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다음 순간 대형 화면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준석을 해외로 빼. 필요하면 사고라도 내. 강대철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출산 기록과 송금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강대철은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이 이사회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후계자 지위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직권 남용과 살인 교사 의혹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강대철의 얼굴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혜란은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혼란 속에서 강대철은 갑자기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준석이 뒤를 쫓았습니다. 옥상 문이 열렸고 강풍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강대철은 난간 앞에 선 채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나. 한 번도 뒤돌아볼 수 없었다. 준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버렸습니까? 강대철은 웃었습니다. 너 하나 버려서 회사를 지킬 수 있다면 싸다고 생각했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준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경찰 사이렌이 들렸고 민석과 혜란도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강대철은 마지막으로 민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넌 내 뒤를 이었어야 했다. 민석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아버지처럼 안 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대철의 발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잡아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중심을 잃은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고 강대철은 난간 끝에 매달렸습니다. 준석은 본능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강대철은 그 손을 끝내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준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온 날부터 난 이미 끝났다. 그리고 손을 놨습니다. 몇 달 뒤 드림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갔고 민석은 모든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혜란은 법적 처벌은 피하지 못했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준석은 끝내 회사를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강준석. 그 이름으로 처음 통장을 만들고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처음 자기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앉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아직 잘 모르겠어. 우리가 가족인지 원수였는지. 준석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는 알아. 이젠 누가 정해준 삶 말고 우리 둘이 정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거.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식당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호텔 로비에 들어섰던 그날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하나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강민석. 형제가 된 사람.
한 번은 빼앗겼지만 결국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또 하나의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석이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출산 기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들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준석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빛이 다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암전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귀환으로 시작된 한 집안의 붕괴. 하지만 진실은 아직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준석과 민석은 진짜 형제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자 속 출산 기록은 또 어떤 반전을 숨기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선 더 큰 비밀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